7장 자기 자신의 아기. (1960년대) 말 영국 브리스톨의 젊은 부부 웨슬리 브라운과 존 브라운은 아기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9년이 지나도록 웨슬리는 임신하지 못했다. 웨슬리의 나팔관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난소에서 나온 난자가 정자를 만들 수 없으므로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초기 배아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9년 동안 존과 웨슬리는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녔으나 허세였다. 1976년 브라운 부부는 올든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패트릭 스트랩랩토가 10년째 체외 수정 IVF를 이용해서 불임증을 치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공동 연구자인 캠브리지 대학교의 로버트 에드워즈와 함께 스트랩토는 연구실 실험용 접시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서 초기 배아를 발생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 배아를 엄마의 몸속에서 넣어 임신시키는 데 몇 차례 성공했으나 모두 2-3주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나 스트랩토와 에드워즈는 낙관적이었다. 이전에는 엠브리오를 수정 후 5일, 즉 세포수가 64개가 되었을 때 엄마 몸으로 옮겼다. 두 사람은 엠브리오를 더 일찍, 그러니까 8세포가 배아일 때 엄마 몸에 이식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1977년 11월 10일 스트랩토는 복강경을 사용해서 레슬리 브라운의 난소에서 난자를 떼어냈다. 에드워즈는 그 난자를 본 존 브라운의 정자들과 뒤섞였었다. 그러자 정자 중 하나가 레슬리 난자적을 뚫고 들어갔다. 수정에 성공한 것이다. 이틀 후에 스트랩토는 8세 포기의 엠브리오를 레슬리의 자궁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자연 임신에도 엠브리오의 절반 이상이 이 단계에서 자궁벽에 착상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운이 따랐는지 엠브리오는 레슬리의 자궁벽에 착상했다. 임신이 된 것이다. 8째 반이 지난 1978년 75일 7월 25일 레슬리 브라운은 건강하고 파란 눈의 금발머리 여자아이 루이지 조이 브라운을 출산했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체외 수정이라는 과학의 힘에 의해 우리는 실험실에서 생명을 만드는, 아니 적어도 임신을 시키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체외 수정에 대한 대중의 첫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제레미 르피킨과 나중에 미국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 의장이 된 론 카스를 포함한 비판 세력은 체외 수정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에드워즈와 스트랩토는 신의 흉내를 내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두 번째 체외 수정이 성공한 다음에는 여론의 비난이 커지자 스트랩토와 에드워즈는 2년간 시술을 중단해야 했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그러나 초기의 충격이 가라앉자 체외 수정 기술은 급속히 보급되었다. 1978년 이후 체외 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100만 명 이상이나 된다. 또 매년 10만 명이 넘는 아기들이 체외 수정으로 태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생아 100명당 1명은 체외 수정으로 태어난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수술비 보조 제도 때문인지 체외 수정에 의한 신생아의 비율이 50명당 1명에 달할 정도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생아 20명 중에 1명이 체외 수정으로 태어난다. 현재 행해지는 체외 수정의 시술 방식은 기본적으로 브라운 부부가 받았던 것과 같다. 의사가 체외 수정을 원하는 여성의 난자 몇 개와 남성의 정자를 받아내서 실험용 접시에서 섞는다. 잘 되면 복수의 난자가 수정되어서 엠브리오가 된다. 48에서 72시간 후에 가장 건강하게 보이는 엠브리오 2-3개 이식한다. 임신이 성립하는 것이다. 체외 수정은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나 실제로는 만만치 않은 시술이다. 우선은 비용이 많이 든다.
어디서든지 체외 수정 한번 시술하는 네, $5,000에서 $15,000가 된다. 그리고 모체에 미치는 부담도 크다. 체외 수정을 받으려는 여성은 셀 수 없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갖 테스트를 다 받아야 한다. 난자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처치를 하고 난자를 체외로 수출해야 한다. 또 수정된 엠브리오를 자궁내로 이식해야 한다.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들 정도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육체적으로 물론 정신적으로도 녹초가 된다. 재정적으로도 휘청한다. 이런 과정이 적어도 2주에 걸쳐서 진행된다. 게다가 한 번의 시술로 임신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종종 엠브리오의 자궁내 착상이 실패하면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한다. 그럼에도 체외 수정은 불임 치료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유는 극히 단순하다. 전 세계적으로 부부 6쌍 중에서 한 쌍꼴로 불임이기 때문이다. 체외 수정이나 다른 생식 보조 기술이 없다면 그들은 자기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자손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 중의 하나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유전자 깊숙이 내재해 있다. 내 아이를 포기하고 말 것인가? 이 선택한 직면한 부부들은 갈수록 더 후자를 택하고 있다. 자손을 보려는 근본 욕망이 체외 수정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제는 건강한 아기의 탄생을 돕는 기술들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수잔 던슨과 크리스 던슨 부부는 브라운 부부와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이미 조시아라는 아들이 있었던 만큼 불임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시아는 고성 섬유증으로 생후 넉 달 만에 사망했다. 낭포성 섬유증은 제7 염색체에 있는 CFIR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긴다. 이 질병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성 질환이다. 미국인 20명당 1명은 이 유전자의 변이 유전자를 한 개만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 복제된 변이 유전자를 2개 모두 지닐 경우에만 발병한다. 이런 변이 탓에 유전성 질환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만 3만 명에 이른다. 던선 부부는 이들의 죽음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그들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날 아이가 또다시 난코성 섬유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작정 나올 수도 없었다. 둘째 아이도 유전성 질환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장성한다 하더라도 유전성 질환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들은 자기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이것은 던선 부부가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을 알기 전까지의 일이었다. PGD는 나중에 체외 수정의 일부가 됐는데 자궁에 이식돼서 임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가장 건강한 엠브리오를 선별하는 위한 기술이었다. 원래는 체외 수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었다. PGD의 처치는 통상적인 체외 수정과 같다. 체외에서 수정된 엠브리오는 2-3일간 배양된다. 엠브리오가 8세 포기에 도달하면 의사가 각 엠브리오에서 한두 개의 세포를 떼어내서 염색체가 건강한지 검사한다. 한두 개의 세포를 떼어내도 나머지 6-7개의 세포는 잘 자란다. 발생 초기 단계에서는 엠브리오 내의 모든 세포의 성질은 동일하다. 또 각각의 세포는 모두 태아가 지닌 수백 종류의 세포들로 분화할 능력을 지닌다. PGD의 일부로 이 검사를 실시하면 어느 개의 임신으로 이질 건강 엠브리오인지 또 어느 개의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서 착상을 뜻하거나 유산될 우려가 있는 엠브리오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 PGD는 염색체 구조상의 중대 문제를 발견해냄으로써 체외 수정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이미 효험을 봤다. 특히 체외 수정에 여러 번 실패한 부부들의 경우에 PGD를 활용해서 임신의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었다. PGD는 또 유전성 질환을 가려내는 데도 쓰인다. 엠브리오에서 유전 물질을 DNA를 채취하기만 하면 GFTR 유전자를 포함해서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어떤 게 있는지 판정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PGD는 다운 증후군,
어, 그래서 겸상 즉 결국 빈혈증, 근육 위축증, 헌팅턴 병 등의 유전성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 PGD가 처음 세상에 공표된 1989년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건의 PGD가 행해졌다. PGD는 던선 부부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었다. 런던 해머스 병원의 의사들은 수전의 난소에서 15개의 난자를 채취해서 크리스의 정자와 혼합했다. 이 가운데 6개의 난자가 수정되어서 엠브리오로 자랐다. 의사들은 각 엠브리오에서 세포를 하나씩 떼어내서 검사했다. 첫 번째 검사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데 실패해서 희망이 거의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도에서 엠브리오 중에서 2개는 건강하며 낭포성 섬유증을 일으킬 CFIR 돌연 변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2개의 엠브리오가 수전의 자궁에 이식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착상에 성공했다. 이를 위해 수전이 임시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에 던슨 부비의 아들 이든이 태어났다. 물론 낭포성 섬유증에 걸릴 걱정이 없는 아이였다. PGD로 할 수 있는 일은 질환의 원인을 판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첨단 기술은 결합 유전자를 구분하는 데 쓰이다가 이제는 다 성장한 다음에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들을 찾아내는 대로 비중이 옮겨지고 있다. 예를 들면 PGD는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BRCA1 유전자의 돌연변을 판별하는 데도 사용된다. 또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APOE 변이 유전자를 구분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전역의 PGD 센터들은 유전자 테스트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지 PGD를 이용하려고 한다. PGD의 적용 대상 목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만 PGD에는 큰 한계가 있다. 사람에게는 33,000개의 유전자, 최근에 연구 결과 22,000개로 수정되는 게 있다. 이들이 구성하는 유전 정보 가운데 사람이 따라서 다른 것은 약 3만 곳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체외 수정 시술에서 얻을 수 있는 엠브리오는 몇 개가 안 된다. 그 엠브리오 중에서 어느 것도 완벽할 수는 없다. 실제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엠브리오의 불완전성은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크리스와 수잔 부부의 사례에서는 유전자가 다른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수정된 6개의 엠브리오 중에서 건강하고 낭포성 섬유증에 걸릴 염려가 없는 건강한 엠브리오는 2개뿐이었다. 만일 수정된 엠브리오 모두가 CFTR 변이 유전자를 가졌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CFTR 변이 유전자는 없지만은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슨 병의 위험 요소가 있는 유전자를 가졌다면 어땠을까? 만일 수정된 모든 엠브리오가 각각 무엇인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인자를 가졌다면 어찌해야 좋을까? 실제로 아무리 시도해도 그런 경우에 직면한 부부들이 있다. 예를 들면 APOE 유전자에는 E2, E3, E4라는 복수의 변이가 존재한다. 그를 가진 지닌 사람은 알츠하이머 병과 고콜레스테롤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이 볼을 2개 지니면은 알츠하이머 병의 확률은 60%에 이른다. 이 볼을 2개 지닌 사람의 아이도 이 볼을 2개 물려받게 된다. 그래서 만일 부모가 모두 이 볼을 2개 지녔다면 그 아이들은 모두 이 볼을 2개 갖고 태어나서 부모와 마찬가지로 60%의 확률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것이다. 이런 부모들로서는 아무리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해도 자식에게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가 없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엠브리오를 수정하든 그 아이들은 오직 부모의 유전자만 가지고 태어날 따름이다. 오늘날 그런 부모에게는 2가지 대안이 있다. 하나는 일단 아이를 낳은 다음에 성인이 될 때쯤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 방법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니면 한 핏줄의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을 하거나 아예 아이 없이 사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대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은 의사에게 무슨 방법이 없느냐며 매달릴 것이다.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유전자 하나 정도 어떻게 조정할 수 없나요? 위험한 E4를 건강한 E2로 바꿀 수는 없나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의사들은 현재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원장은 매우 절박한 부부 앞에 그 유전자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인간 엠브리오 유전자를 바꾼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여태까지 행해진 시험 가운데 인간의 가장 가까운 시험 대상은 ANDI라는 붉은 털 월성이었다. ANDI는 유전자 조작을 거쳐서 태어난 최고의 영장류다. ANDI의 창조는 붉은 털 원숭이 난자를 채취해 초록빛을 내도록 하는 해파리에 유전자를 집어넣었다. ANDI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는 이 유전자가 들어있다. 인간과 매우 가까운 영장류의 엠브리오의 외래 유전자를 주입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인간의 엠브리오에도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엠브리오를 유전자 조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앞서 설명한 유전자 치료에 사용되는 기술과 비슷하다. 그러나 초기 엠브리오의 새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ANDI는 생식세포 계열의 유전자 조작을 받았다. 외래 유전자는 ANDI 서정란 때, 즉 단일세포였을 때 제외되었다. 그 유전자는 서정란의 DNA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일체화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원래의 DNA와 함께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복제되어서 새 세포에 전달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ANDI 모든 체세포는 해파리 단백질의 유전자를 지니게 되었다. 만일 ANDI가 새끼를 가진다면 그 유전자는 ANDI 난자를 4개로 약에서 50%의 확률로 새끼 원숭이에게 이어진다. 조작된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세포에 들어있으므로 이를 생식세포 계열의 유전자 조작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아샨티가 받은 것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다. 그때 아샨티는 4살이지만 몸은 몇 조 개에 들어가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었다. 몇 조 개의 세포를 새 유전자를 아샨티의 착각 세포에 모두 전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아샨티가 앓는 질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인 혈구에 초점을 맞춰서 유전자를 소유했다. 혈구와 같은 체세포는 생식과는 관계가 없다. 때문에 아샨티가 아이를 가져도 아이가 물려받는 것은 아샨티가 태어날 때 지니고 있었던 유전자들 뿐이다. 프렌치 앤더슨과 동료 연구진이 아샨티 혈액 속에 주입한 유전자는 아이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를 바꾸는 것은 출생 후에 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간단하다. 모든 세포에 유전자를 삽입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세포수가 적은 편이 많은 편보다 수월하다. 발생 초기 단계의 엠브리오에는 면역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전자 운반체의 과잉 반응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도 없다. 의학적 발상에서 유전자 치료 기술을 개선 또는 혁신하려고 한다면 이는 생식세포 계열의 유전자 조작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셈이다. 새롭고 더 뛰어난 유전자 운반체를 사용해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행해질수록 생식세포 계열의 유전자 공학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세포 계열의 유전자 조작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법들도 나오고 있다. 1998년 프렌치 앤더슨은 자궁내 유전자 치료를 제안했다. 임신 2-3주에서 2-3개월 사이에 유전성 질환을 지닌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동안에 유전자 치료를 시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전공학을 감시하는 미국의 유전자 변환 자문위원회는 이 치료 계획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만일 유전자 치료가 임신 중에 시행된다면 삽입된 유전자들이 아이들의 시원 생식세포에 자리 잡아 미리 세포로까지 전달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자궁내 유전자 치료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 전통적인 방법, 즉 체외 수준보다 성인에 의해서 처치된다. 이런 아이들에게 엠브리오가 자궁에 착성될 때까지 유전자 검사를 받거나 변경할 기회가 없다. 그러나 전체 임신 사례의 약 3%는 무언가 선천성 장애를 지닌 아이를 낳는다. 그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선천성 심장 질환이다. 여기는 복수의 유전자가 관계하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 태아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출생 전 진단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약 13%가 임신 중 어떤 형태로든 유전자 진단을 받는다. 이런 시술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양수천재의 경우에 의사들이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나 다원증후군 등 유전성 질환을 앓는 가족이 있는 임산부에게 꼭 받도록 권하고 있다. (2004년 1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은 영국 학술 이 렌시스에 모든 인부들이 양수천재나 다른 방법의 유전자 진단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미리엄 쿠퍼만이 이끄는 연구팀은 산방영란에 대한 경제적인 특색을 따져봤다. 양수천재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가 0.25에서 0.5% 확률로 유산할 위험이 있다. 반면에 양수천재를 할 경우에 다운증후군 등의 질환을 임신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태아의 질환을 초기에 발견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양수천재의 비용이나 위험을 웃돈다고 쿠퍼만은 분석했다. 게다가 육모천자 채취와 같은 새로운 검사법도 개발되어 있다. 이 검사는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 임신의 아주 초기에 시행할 수 있다. 이 검사를 받으면 출생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일으키는 병들을 포함해서 상당수 유전병의 유전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태아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데이섹스병이 그렇다. 가까운 미래는 출생 전 진단으로 임신한 지 며칠도 채 되지 않은 때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임신 초기에 유전자 치료를 하면은 데이섹스병, 난고성 섬유증, 선천성 심장질환 등의 유전자가 태아의 장애를 일으키기 전에 그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엠브리오는 치료 후에도 계속 급속히 세포 분열을 하므로 임신 중에 삽입된 유전자는 신체 대부분으로 퍼질 것이다. 결국 유전자 치료는 일찍 할수록 간단하다는 말이다. 지금으로서는 유전자 변환 자문위원회의 규제에 대해서 자국 내 유전자 치료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유전자 진단이 지금보다 더 빠르고 간단해지고 더 일반화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뱃속 우리 아이에게 혹시 무슨 유전병이라도 있는 게 아닌지 진단해 보려는 부모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은 태아의 질환을 가능한 한 일찍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유전자 치료 기술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자국 내 유전자 치료야말로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유전공학에 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치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를 시도해 보려고 생각하는 듯하다. 2002년에 존스홉킨스대학교 유전 및 공공정책센터가 12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가 유전성 질환을 막기 위해서라면 PGD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59%의 태아한테서 질병 유전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유전자 조작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정말 대단한 숫자다. 1년에 미국에서 40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고 치면은 그 가운데 240몇 명의 아이 부모가 유전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또 1년간 미국에서만 10만 2천 명의 어린이가 선천성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나는데 그 중에 7만 명 이상의 아이를 부모가 자국 내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유전자 조작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체외 수정 착상 전 유전자 진단, 자국 내 유전자 치료, 유전자 조작, 이 모두가 오직 하나의 목적, 즉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다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다. 이 욕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는 앞서 제시한 통계에 잘 나타나 있다. 절실하다. 체외 수정은 이미 300만 쌍 이상의 부부의 임신을 도왔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 덕분에 치명적인 유전자 변이를 면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수천 명에 달한다. 언젠가 자국 내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조작도 부부의 고민을 해소해주고 아이를 출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PGD는 비싸지만 다운증후군 환자들에게 평생 필요한 진료비나 화학요법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싸게 먹힌다. 예방이 치료보다 쉬운 법이다. 만일 질병의 원인 유전자나 질병 촉진 유전자들의 발현 위험을 유전학 기술로 저하시킬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도움을 받을 것은 어린 기술에 의해서 태어날 아이들 자신이다. 이 같은 이점에서도 반대론자들은 유전학 기술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가장 흔한 반대로는 생식에 간섭하는 것은 자연에 위배되며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지금 설명했듯이 이런 주장은 인류 사회의 현대 사회의 많은 면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간은 수렵 채집 시대에 이래의 생식에 관해 이미 커다란 변혁을 겪어왔다. 비임도구나 비임약을 이용해서 섹스와 번식을 분리하는가 하면 출산 전의 태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나 출생 전 진단을 한다. 분만이 어려워 보이면 제왕절개 수술도 한다. 병리에 걸린 신생아나 미숙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나 각종药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요컨대 우리는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자연멋지게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구상에 나타났던 강화득한 태고로부터 지향해온 목표, 즉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